마치 산이 품은 듯 자연과 하나가 되어 평화로운 풍경을 만들어내는 절. 사람들은 절을 찾아와 간절한 소원을 빌기도 하고 고즈넉한 풍경을 즐기며 힐링의 시간을 갖기도 한다. 법당으로 들어가면 부처님과 함께 만나게 되는 불화. 우리의 전통 문화임에도 불구하고 때론 낯설고 무섭게 다가온다. 하지만 그 작업 과정을 살펴보면 전혀 모르던 이면을 발견하게 된다. 탱화는 예경의 대상으로서 부처님과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일반 부처님 목불, 석불에게 예경하듯이 삼배 절을 올리듯이 예를 올리는 것이 맞습니다. 경기도 무형문화재 제57호 이연욱 불화장. 26년 전 성남사 법당에 지금의 불화를 그린 이가 바로 그다. 어제 그린 그림처럼 선명하고 고운 빛의 불화. 인고의 시간을 신앙처럼 여기며 색을 바르고 기다리고 마르면 또 바르기를 수없이 반복하며 심혈을 기울여 그렸다. 26년 동안 이제 세월이 흘러놓으니까 색깔도 어느 정도 바래고 좀 고풍스러운 느낌이 나고 보기가 좋은 편입니다. 세월이 많이 흘러도 이 탱화는 점점 색깔이 고색 찰연해가면서 보기가 좋아지리라고 봅니다. 현대 기법으로는 전통 불화를 재현해내기 어렵다. 이연욱 불화장은 붓을 드는 매 순간 깊은 신심으로 수행의 마음으로 다가가 전통 불화를 옛 모습 그대로 재현해낸다. 이연욱 불화장의 작업실인 불미원. 산속 절은 아니지만 조용하고 한적한 곳에 있다. 작업을 시작하기에 앞서 초본 그림을 살펴보는 이연욱 불화장. 불화를 잘 그리기 위해서는 초 그리기를 수없이 반복해야 한다. 그렇게 숙련되어야 부처나 보살 등 내용만 듣고도 그림을 그려낼 수 있다. 그도 예전에는 똑같은 초본 그림을 수백 번, 수천 번 반복해서 그렸다. 보살, 사천왕, 또 일반 제자들, 부처님 이런 그림, 또 용봉학, 비천상 이런 그림을 많이 그려봄으로써 언제 어디서 내 마음대로 불화를 그릴 수 있는 실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종이 색깔이 17살 되던 해 단청 그리기에 입문한 그는 하루에 잠을 서너 시간씩만 자면서 밤마다 수백 장의 그림을 그렸다. 보살 천장, 또 사천왕 천장, 천장 단위로 그때 옛날에 했다고. 그 후 고 조정우 단청장을 만나 불화에 눈을 떴고 1987년부터 고 원덕문 스님 문화에서 본격적으로 불화를 그리기 시작했다. 서울 조계사 단청을 1983년도에 이제 하는 데를 갔는데 거기 불화 그리는 분을 봤어요. 벽화를 그리는데 그 조정우 선생님이라고 그 불화를 보는 순간 저게 내가 할 일이구나. 저걸 배워야 되겠다. 그 마음이 가서 팍 꽂혔어요. 전통의 방법으로 원본에 가깝게 재현해낸 작품들. 힘들고 지난한 과정으로 재현해낸 작품들은 단순한 모사 작품이 아니라 조상의 얼과 정신을 되살려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지금 조선 후기 불화를 가장 잘 재현하시는 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조선 후기 불화, 남양주 흥국사를 바탕으로 했던 우리 불화승들의 그림들을 계속 재현하시면서 그 전통을 잇는다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많은 시도들을 하고 있어요. 사실은 여기서 보는 고분채색법이라든가 생채색법들은 다른 분들은 거의 안 쓰는 부분들이고,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을 열심히 찾으셨어요. 찾으셔가지고 그거를 당신의 이제 불화에 이제 구현을 시켰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어떤 전통의 계승에 대해서
굉장히 깊은 고민을 하시고 계시구나. 매일 아침이면 정성을 다해 기도하고 지극한 마음이 채워질 때야 비로소 불화 그리기를 시작하는 이연욱 불화장. 탱화불사 원만 성취를 기원합니다. 기도는 삿된 마음이 생기지 않도록 마음을 다지는 의식이다. 이제 본격적인 불화 그리기가 시작된다. 첫 단계는 출초, 밑그림 그리기다. 짧게는 60일에서 길게는 6개월 이상 걸리는 길고 지루한 불화 작업의 출발이 바로 출초 그리기다. 원래의 그림 위에 한지를 대고 그린다. 이렇게 기본적인 바탕 그림을 먼저 완성해야 한눈에 들어오지 않는 큰 불화도 짜임새 있게 그릴 수 있다. 출초가 잘못 그려지면 잘된 불화라고 할 수 없다. 불화는 스님이나 신도들이 기도를 하고 마음의 안식을 찾는 대상물이다. 불화소가 생기기 전까지 불화를 그린 이들은 대부분 스님이었다. 그만큼 불화 그리기는 스스로를 갈고 닦으며 수행처럼 한 단계 한 단계 진행해야 하는 작업이다. 출초 작업 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것이 바로 상호 계안, 부처님의 얼굴을 그리는 작업이다. 그 어떤 분은 긴 얼굴을 좋아하고 어떤 얼굴은 둥근 얼굴을 좋아하고 또 어떤 분은 넓적한 얼굴을 좋아하는데 그 중에서도 여러 사람의 마음에 드는 그 상호를 찾아내서 그려야 하기 때문에 최고 어려운 과정이라고 봐야 됩니다. 앞으로 60일간 진행될 불화의 첫 단계가 끝났다. 석가모니 부처님이 가운데 있고 양쪽 옆으로 문수보살과 보현보살이 있는 석가모니 삼존불, 삼존탱화다. 밀가루가 안 나가게 물만 싹 따라봐요. 출초가 끝나면 배접을 위해 밀가루 풀을 만든다. 먼저 밀가루의 당분을 빼는 밀가루 삭히기 과정을 거쳐야 한다. 밀가루를 옹기단지에 넣고 물을 부은 후 7일에서 10일 간격으로 물을 갈아주면 밀가루의 당분이 빠지면서 삭게 된다. 이 과정을 24개월 동안 반복한다. 당분이 빠진 밀가루로 풀을 쓰면 부드러우면서도 점성 좋은 풀이 된다. 단지에는 작업을 시작한 날짜를 표시하고 단지에 물을 갈아줄 때마다 달력에 표시를 해둔다. 이 지금 이제 이 밀가루 요게 2년 동안 삭혀가지고 말린 밀가루 분말입니다. 그래서 좀 약간 엉어리가 져 있는데 이것을 이제 곱게 가루를 내 가지고 물에 개어서 풀을 끓이게 되는 것입니다. 풀을 끓일 때는 약한 불에 올려놓고 저어가면서 풀의 농도를 조절한다. 눕지 않게 계속 저어가면서 끓이는 것이 중요하다. 조금 된 듯하게 끓이다 보면 어느 순간 풀이 묽어지는데 이때 불을 끄면 된다. 이번에는 배접을 할 수 있도록 쟁틀을 만드는 단계다. 있는 힘껏 탱탱하게 당겨서 고정시켜야 나중에 한지를 붙일 때 이상이 생기지 않는다. 힘들다고 느슨한 상태에서 초지를 붙이고 한지를 붙이면 나중에 우글쭈글해지기 때문이다. 이렇게 배접을 해가지고 말려서 떼가지고 말아서 이 탱화보다 작은 방에 들어갑니다. 그럼 이 탱화보다 작은 방에서 그 방보다 큰 탱화를 그려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배접 단계. 배접은 미초가 그려진 종이를 천 위에 포개어 붙이는 일로 작품을 보존하고 전시하기 위해서 하는 작업이다. 먼저 쟁틀에 고정된 바탕천에 끓여놓은 풀로 배접을 한다. 그것도 내보고. 바탕감 천에 초지를 붙이고 그 뒤에 한지를 붙이는 과정을 반복한다. 이 과정을 거쳐 천과 종이가 접착되면서 불화의 캔버스가 만들어지게 된다. 선생님 지금 이게 뒷면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여기서 보기에 여기 뒷면이고 저쪽에 이제 앞면이 되는 것이죠. 이 초제를 붙이고 여기에다가 이제 한지를 한 3-4겹 정도 붙이고 나서 건조시키게 됩니다. 초지를 붙인 뒤 한지로 뒷면을 두껍게 보강한다. 오늘은 한지를 서너 겹 붙이지만 큰 괴불탱화의 경우 최대 10겹까지 붙인다. 이번에는 채색 단계에서 필요한 악교 포수용 접착제를 만든다. 안료에는 접착력이 없기 때문이다. 먼저 소의 가죽이나 힘줄을 고아 만든 악교를 눕지 않게 끓이고 다음으로는 백반을 끓인다. 명반으로도 불리는 백반은 착색력을 높이고 방습 효과가 뛰어나 오랜 세월 염료 고정제로 사용되었다. 끝으로 한천. 우뭇가사리로 만든 한천은 변색의 속도를 늦추는 효과가 있다. 이제 악교와 백반, 한천 녹인물을 한 곳에 섞고 농도를 맞춘다. 불의 세기와 기온, 소체 두께 등에 따라 증발하는 수분의 양이 달라지므로 제조하는 사람의 경험과 감각에 의존하여 농도를 맞춰야 한다. 됐어요. 이 악교 포수가 풀이 세면은 바탕에 채색이 잘 안 묻습니다. 그것도 너무 약하면 채색이 번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그 감각적인 것을 익혀가면서 약하다, 세다라는 것을 경험적으로 느껴가면서 이것을 맞출 수가 있습니다. 예. 악교 포수는 채색을 할 때 안료가 번지지 않고 착색이 잘 되며 변색의 시기를 늦추기 위해 하는 작업이다. 한 번 바르고 나서 완전 건조한 후에 또 한 번 바른다. 이렇게 2회 정도 악교 포수를 한 바탕천을 완전히 건조시킨다. 전통의 기법으로 그린 불화는 현대 기법으로 그린 불화가 따라올 수 없는 은은하고 중후한 멋이 담겨 있으며 세월이 오래되어도 그 본연의 색을 쉽게 잃지 않는다. 작업을 시작한 지 열흘 정도가 지나자 불화의 윤곽이 드러났다. 지루하고 반복적인 과정이지만 한 단계 한 단계 차례로 진행된다. 이제 쟁틀을 바닥에 놓고 완전히 건조한 바탕천을 쟁틀에서 떼어낸다. 바탕천은 손바닥을 비벼서 바삭바삭 소리가 날 정도로 완전히 건조되어야 좋다. 떼어낸 바탕천을 말아 옮기는 이연욱 불화장. 작은 단계 하나도 전통의 방법 그대로 진행된다. 떼어낸 초지를 실내로 가지고 들어와 색을 입히기 전 바탕 고르기를 한다. 모시로 된 바탕천이 반질반질해지도록 사기 그릇으로 문지른다. 배접하는 과정에서 바탕천이 거칠어졌으므로 다시 채색하기 좋은 상태로 만드는 것이다. 뭐 사포라든가 이런 걸 밀면은 이 바탕이 깎여 나가버리기 때문에 안 좋습니다. 이것을 문지르면은 다져지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좋은 것이죠. 깎여 나가면 안 좋습니다. 그래서 현대적으로 뭐 사포라든가 기계 밀면 안 됩니다. 바탕 고르기가 끝나면 등극기를 한다. 악교를 포수한 바탕천 위에 초번의 그림을 다시 그려 넣는 작업이다. 바탕천에 비쳐나오는 초번 그림을 따라 배접할 때 뒤틀린 선을 바로잡고 잘 안 보이는 부분을 잘 보이게 그린다. 등극기는 좌에서 우로, 위에서 아래로 수정한다. 초본은 모두 동일하지만 그 초본을 자기 나름대로 수정하면서 자신만의 불화가 완성된다. 모사 작품의 경우에는 완전히 원본과 똑같이 그리는 것이 중요하다. 등극기 출처는 틀린 부분을 수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불화를 그릴 수 있는 실력이 갖추어져야 되고 그래야만이 이 채색이 잘 되기 때문에 특히 등극기는 실력이 갖추은 다음에 이것을 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등극기에서 특히 신경을 써야 할 부분은 역시 부처님의 얼굴이다. 즐겁고 기쁜 환희심 가득한 부처님의 얼굴을 그리기 위해 집중하는 이연욱 불화장. 부처님의 얼굴이 불화의 70-80%를 좌우하기 때문에 잘못된 부분은 신중하게 수정하며 그린다. 등극기는 작품의 수준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요소가 된다. 드디어 여러 날에 걸쳐 진행된 등극기가 마무리되었다. 이게 한 4일 정도 걸렸습니다. 전체 과정에서 한 20에서 30%. 이제 천연 안료를 만드는 단계다. 돌을 가는 전통적인 방법으로 석체를 만든다. 화학 안료를 사용한 그림은 그 색이 선명하고 화려하지만 천연 안료를 사용한 그림은 은은하고 중후한 발색이 난다. 지역마다 돌의 색이 다른 탓에 석체도 지역마다 다른 색을 낸다. 석체는 수비 과정으로 만들어진다. 먼저 2, 3일간 돌을 갈아 물에 푼다. 찌꺼기나 오염물은 건져버리고 물을 따른다. 뿌연 물을 가라앉혀 위에 맑은 물을 버리고 남겨진 물을 말려서 굳힌다. 이렇게 굳은 덩어리를 망치로 꼼꼼히 빻아서 가루를 만든다. 곱게 빻았지만 아직은 손으로 만졌을 때 작은 알갱이가 잡히는 상태다. 채로 걸러서 고운 분말을 만든다. 이렇게 얻은 석체는 통에 담아 보관한다. 좋은 석체를 구하기 위해 이현욱 불화장은 시간 나는 틈틈이 전국 곳곳을 돌아다녔고 보관함마다 어느 지역에서 얻은 석체인지 표시를 해두었다. 석체라는 것 자체가 만들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실상은. 그리고 돈도 많이 들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런 것들을 아주 쉽게 지금 만들어져 있는 것들을 쓰는데, 만들어져 있는 걸 쓰더라도 저는 만들 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요. 그 역할들을 이현욱 선생님은 하고 계십니다. 힘이 들어도 일일이 수작업으로 정성 들여 만들어야 하는 천연 안료들. 이제는 천연 안료인 석체에 악교를 섞는 과정이다. 여기서 악교란 악교 백반, 한천 끓인 물을 배합한 것을 말한다. 전통 방식대로 우리가 불화를 끓일 때에는 전통 재료인 이 악교를 사용해야만이 세월이 가도 그 수명성이 보장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악교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가장 고귀한 색으로 여겨졌던 황색, 귀신을 물리치고 복을 비는 색으로 여겨진 청색, 흑, 청, 적, 황, 백. 우리의 전통색은 이 5가지 색에서 출발한다. 청적, 황, 흑백, 이것이 이제 오방색, 이것을 가지고 또 중간색을 만들어 가지고 사이사이에 넣게 되고, 이번에는 중간색을 만드는 조색 작업이다. 경명주사로 불리는 선명한 붉은색과 백색을 섞어 살색을 만드는 시기다. 안료는 미리 만들어 놓으면 굳기 때문에 필요한 색을 현장에서 만들어 써야 한다. 정성 들여 만드는 안료를 가지고 불화를 그림으로써 좀 더 그 불화에 하나의 종교의 대상이 되고 예배의 대상이 되는 불화에 정신을 더 불어 넣어야만이 그 불화가 좀 더 빛을 발하리라고 생각하면서 아주 오랜 옛날부터 사용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채색을 위한 준비가 모두 끝났다. 성심 집중, 기도한 마음으로 채색 작업을 시작하기 전 제자들과 함께 다시 한번 기도를 올리며 마음을 다잡는 이현욱 불화장. 채색 작업은 경면주사라 불리는 붉은색을 칠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바탕천에 붉은색을 가장 먼저 칠하면서 색의 균형을 맞추게 된다. 몰입해서 그리는 불화장의 모습. 지켜보는 제자들까지도 저절로 숨을 죽이게 된다. 중요한 부분은 그 색깔과 색깔 사이를 경계선을 잘 맞추어서 넣는 것입니다. 물론 어느 정도는 침범할 수 있겠지만은 그것을 침범하면은 또 나중에 넣는 다른 색을 가지고 중요하게 잡아서 칼 가지고 자른 것처럼 정확하게 넣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봐야 됩니다. 채색 작업은 두세 명의 제자들과 함께 한다. 적색 다음에는 녹색, 청색의 순서로 채색을 한다. 우리나라는 임진왜란 이후 불화소가 생기면서 전문 화승이 등장했다. 모두 남자였다. 이제는 세월이 흘러 여성들도 불화를 그린다. 이현욱 불화장의 딸도 전수자가 되어 전통 불화를 배우고 익히는 중이다. 채색은 최소 3번 이상 얇게 여러 번 진채색 기법으로 칠한다. 그래야 본래의 색이 나온다. 처음 채색을 했을 때는 밑그림에 선이 남아있어 비칠 정도로 얇게 칠한다. 모시바탕이기 때문에 올이 굵습니다. 올이 굵기 때문에 진채를 여러 번 칠해가지고 원색을 살리는 것이 진채의 진면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선을 긋고 나서 선의 부드러운 효과를 느끼게 하기 위한 발임 기법. 연한 색과 진한 색을 부드럽게 연결시키는 기법이다. 2개의 붓으로 작업을 하는데 한 붓에는 안료를 묻히고 다른 붓에는 백반을 섞은 물을 묻힌다. 먼저 안료를 묻힌 붓으로 선을 그리고 물을 묻힌 붓으로 선 위를 덧칠하면서 자연스러운 번짐 효과를 유도한다. 발임을 한 곳과 안 한 곳을 비교하면 그 차이를 쉽게 알 수 있다. 연한 색과 진한 색을 부드럽게 연결시키는 그런 기법인데 한 붓에는 이제 물을 묻히고 한 붓에는 채색을 묻히고 번져 나가면서 부드러워지는 하나의 하나는 양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은은하고 깊이 있는 발임의 색 변화로 입체감이 부드럽고 풍부하게 살아난다. 이 발임 기법은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것이 이제 구름에 주로 많이 사용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옷자락에도 사용하고 이 상호 개안 얼굴 표현에도 사용을 하고 그렇습니다. 입체가 끝나면 대상을 보다 생동감 있게 표현하기 위한 과정이 뒤따른다. 발임 작업 외에도 곡선과 직선을 그려 넣거나 두 색의 사이를 구분지어 문양을 뚜렷하게 하는 작업 등이 그것이다. 이렇게 여러 사물을 실감나게 표현하는 총체적인 작업을 다름다리라고 한다. 제일 처음에는 색상을 잘 간색을 해야 되고 간색을 한색과 난색을 적절하게 잘 배치를 하고 그 다음에 선으로서 표현을 잘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불화는 가만히 보면은 이 선이 생명이고 선이 살아있어야 불화가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철사처럼 선을 그어서 그림이 만들어진다 해가지고 철선 기법이라고 합니다. 이 붓으로서 일반 선을 긋고 또 머리카락처럼 가는 선도 그 가지고 불화를 그려지게 됩니다. 다름다리를 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붓이 중요하다. 붓을 만드는데 최고 좋다는 황모. 이걸 가지고 붓을 매면은 붓이 갈라지지 않고 붓이 말을 잘 듣는다고 하죠. 품질이 좋은 전통 붓을 만들려면 먼저 족제비 꼬리에서 칼을 이용해 털을 잘라낸다. 다음은 털 고르기. 잔털, 솜털은 털어내고 털끝을 맞춰 가지런하게 만든다. 부채살 안쪽에 해당하는 부분에 밀랍을 묻히고 밀랍이 칠해진 부분을 실로 단단히 묶는다. 실로 묶은 부분을 대나무 붓대에 끼우면 붓이 완성된다. 붓은 용도에 따라 크게도 작게도 만들 수 있다. 모든 그림을 그릴 때마다 천연 소재의 붓을 사용할 수는 없지만 이현욱 불화장은 전통 불화를 그릴 때만큼은 가능한 전통 붓으로 그린다. 시간이 많을 때 이 쪽제비 꼬리를 잘라서 하나하나 끝을 맞춰 가지고 이런 형태로 만들어 놓죠. 그러면은 그 붓을 용도에 맞게끔 이걸 조금 잘라 가지고 실을 감아서
붓을 만들어서 직접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제 금박 입힐 부분을 표면보다 돋우는 고분 작업을 한다. 금박을 입힐 부분에 호분과 광명단, 아교를 섞어 만든 반죽을 3번 정도 덧칠해서 표면보다 두드러지게 만든다. 높을고 가루를 가지고 높게 이렇게 만든다. 그래서 이제 고분 기법이라고 하는데, 이 고분 기법은 특히 이제 금박을 붙이는 바탕에 고분을 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금을 붙이고 나면 금이 이제 좀 이렇게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고분을 사용합니다. 고분을 할 때는 조갯가루인 호분과 주황색 색채인 광명단, 그리고 아교를 섞은 것을 사용한다. 호분은 말리고 칠하는 과정을 3번 정도 반복해야 현실감 있게 두툼하게 느껴질 정도가 된다. 시간이 많이 걸리는 고분 기법은 금박 기법과 함께 장엄미를 표현하는 고급 불화 기법이다. 고분 작업이 끝나면 착색이 잘 되도록 금박을 입힐 곳에 백반을 바르고 옷칠을 한다. 옷은 다루기 까다로운 소재다. 옷칠이 너무 마르면 금박이 붙지 않고 덜 마르면 금박이 울거나 붙지 않는다. 하지만 제대로 활용하면 옷의 검붉은 색이 금빛을 더욱 돋보이게 한다. 이건 두루마리 걸개식 족자이기 때문에 말았다 폈다 하게 되면 빨리 이게 손상이 오기 때문에 여기에는 특별히 좀 어렵더라도 옷으로서 칠을 해가지고 금박을 붙이기 위해서 옷을 칠했습니다. 금박을 붙이는 것은 최고의 경지를 상징한다. 부처의 가슴에 있는 만자는 불교를 표시하는 최고의 상징이므로 금을 붙여 장엄미를 높인다. 그 외에 연꽃이나 관등의 장신구 등의 금박을 사용하여 위엄있고 엄숙한 아름다움을 강조한다. 평면에 금을 붙여 놓으면은 빛이 닿지 않으면은 금이 꺼멓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고분을 해 놓으면은 빛이 사방에서 닿아도 그 금이란 것이 누렇게 광이 나기 때문에 황금빛이 더 돋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분을 하고 금박을 붙이게 됩니다. 금을 붙여서 그림을 완성하면 금이 노랗게 반짝거리면서 주위의 다른 색상도 같이 살아나게 된다. 금은 어느 색과 만나도 조화를 이루는 아름다운 색이다. 이현욱 불화장은 이 전통 기법을 발전시켜 황금 탱화로 특허를 내기도 했다. 탱화 전체에 금을 붙이고 그 위에 생채색 기법으로 문양을 그린 황금 탱화 기법은 1992년 대한민국 불교대전에서 우수상을 받은 뒤 2005년 특허 등록이 됐다. 뭐냐면 옛날에는 그 황금에다가 문양을 집어넣고 그게 부분적인 요소였습니다. 그래서 화려함을 강조하고, 그런데 그거 자체를 현대적인 시각으로 선생님이 작업을 해내려고 전면을 지금 황금을 사용하고 거기에 문양을 집어넣고 입체를 집어넣으시는 그런 작업들은 저는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순금 바탕 위에 짙은 색을 칠하며 문양을 그리는 생채색 기법이다. 채색과 금빛이 조화롭게 잘 어우러지는 최고의 기법이다. 품이 많이 든다는 이유로 최근에는 사용하는 경우가 별로 없지만 이현욱 불화장은 거듭된 연구를 통해 전통을 계승하고 황금 탱화로까지 발전시켰다. 생채색 기법은 금박한 부분 전체에 문양을 모두 채워 완성하는데, 일반적인 그림이 양각으로 그려지는 것에 비해 생채색 기법은 그림자, 즉 음각으로 그려진다. 금바탕이 양이 되고 채색은 음이 되게 이렇게 생각하면서 붓질을 해야 되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이 그리는데, 문양을 그리는데 조금 더 많은 생각을 하면서 그래야만 가능하다고 보면 됩니다. 생채색 기법으로 완성되어가는 불화. 차곡차곡 채워지는 색에 따라 불화의 위엄과 화려함도 강해지고 있다. 불교 미술을 통해 계승되어 온 생채색 기법. 이제는 점점 보기 힘든
전통의 기법이 되고 있다. 특히 이제 그 안성 칠장사 보물 1256호 삼불의 기불탱화 보면은 이 기법을 부분적으로 여러 곳에 보살, 사천왕 등 여러 곳에다가 부분적으로 많이 사용을 했어요. 채색과 금빛이 이렇게 조화롭게 잘 어우러지게 해난 것을 보고 제가 감탄을 하고 연구에 연구를 거듭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제가 이것을 작품화하고 또 황금탱화에 적극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붉은색 바탕 위에 금빛으로 문양을 그리는 단계다. 채색과 금빛이 어우러져 또 다른 장엄미를 느끼게 한다. 금채는 화려함과 장식성 때문에 종교를 막론하고 전 세계 미술 문화에 큰 비중을 차지한 공예 기법이 되었다. 탱화는 신앙의 대상이기 때문에 존엄성을 더욱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금을 많이 올렸다. 불화에서 단골로 사용되는 골채법, 먹선으로 그린 테두리를 그대로 두고 채색하는 방식으로 먹의 선이 하나의 뼈 역할을 하고 그 뼈를 살리면서 공간에 채색을 넣는 기법이다. 골채법은 흰색 선인 시분자리를 남기고 채색을 하는 방식이다. 가장 넓고 흐린 부분에 초빛을 넣고 그 다음으로 초빛보다 조금 더 진한 이빛을 넣는다. 먹선을 살리면서 다양한 색을 채우고 시분자리를 남겨 흰색 선이 살아나면서 아름다운 색과 몽환적인 느낌을 지닌 구름들이 하나둘씩 살아난다. (60여일의) 시간이 지나고 불화도 마무리 단계를 향하고 있다. 이번 단계는 상호 바탕 칠하기, 부처님의 얼굴색을 채우는 순서다. 부처의 얼굴은 개인의 처지와 사연에 따라 다른 표정으로 다가온다. 그래서 쉽게 그릴 수는 없다. 마무리 작업을 앞두고 다시 한번 기도를 드리는 불화장. 부처님의 눈, 코, 입을 그리기 전 장갑을 꺼낸다. 색상이 다 들어가면 위에 자꾸 손이 가게 되면은 땀이 나고 본의 아니게 그 곱게 잘 입혀난 그 위에 때가 묻게 됩니다. 작업이 막바지에 이르면서 그림이 효과적으로 살아날 수 있는 보다 섬세한 작업들이 추가된다. 가는 붓에 흰색의 안료를 묻혀 경계선을 따라 긋는 시분 기법. 흰색으로 동그란 점을 찍어줌으로써 구슬의 입체감과 명암을 돋보이게 하는 작업들이 이어진다. 붉은색과 잘 어울리는 황색. 황색선을 날리듯이 긋는 이 기법은 황날림이다. 보통 붉은 바탕에 하는데 조금 고급스럽게 할 때는 황색 대신 금색을 사용하기도 한다. 작업의 끝으로 갈수록 불화장의 손이 더욱 조심스럽고 긴장된다. 조선시대의 불화를 보면 부처님의 눈썹이나 머리에 청색이 많이 사용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눈썹에는 군청색이 많이 쓰였다. 이현욱 불화장도 청색을 부처님의 머리색으로 선택했다. 청색은 범인들과는 다른 부처님의 신이함을 나타내주는 의미를 갖는다. 부처님은 평범한 사람과는 다르게 머리카락의 색상이 청색이 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살하고도 좀 차이가 있고 우리 속인들하고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 탱화에는 먹으로 하는 데도 있는데 좀 더 정성을 들이고 잘 하기 위해서는 청색을 칠하고 부처님 상호를 개안하게 됩니다. 이제 부처님의 얼굴을 그려 넣는 상호 개안만을 남겨놓은 상태다. 이현옥 불화장은 며칠 전부터 여러 가지로 몸가짐을 조심하고 금욕적인 생활을 하며 몸과 마음을 가다듬었다. 누군가에게는 간절한 기도의 대상으로, 누군가에게는 위안과 안식을 전해줄 부처의 얼굴을 그려야 하는 순간이다. 숨소리마저 들릴 것 같은 조용한 작업실에서 이현욱 불화장은 또 한 번 기도를 드린다.
드디어 붓을 잡은 이현욱 불화장은 먼저 밤새 갈료로 부처님의 얼굴 윤곽을 그리기 시작한다. 부처의 눈에는 자비와 환희, 생동감을 불어넣고 문수보살과 보현보살의 이목구비도 뚜렷하게 그린다. 불화 상단에 위치한 시방보살, 부처님의 두 제자인 아난존자와 가섭존자의 상호도 하나씩 그려나간다. 보통은 제자들까지 모두 내보내고 향을 피운 채 절을 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그리는 단계다. 숨이 멎을 것 같은 작업실의 긴장감에 제작진도 덩달아 깊은 숨을 쉴 수가 없다. 무엇이든 오는 것도 가는 것도 막지 말라고 했던 부처. 고단한 삶을 살다 보면 때론 화가 머물기도 하고 우울과 슬픔이 찾아들기도 하지만 그저 손님처럼 대하고 자연스레 떠나보내라 한다. 어떤 일이 닥치더라도 때가 되면 지나가리니 생은 살아있으므로 감사한 거라 말한다. 너나 할 것 없이 숨죽이고 지켜본 시간. 드디어 상호 개안 그리기를 마친 이현욱 불화장이 붓을 내려놓았다. 일어서서 전체를 살피는 이현욱 불화장. 만족스러운지 연신 고개를 끄덕인다. 야, 내가 저걸 어떻게 그렸지 하는 그 환희심이라고 할까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려움을 감수하면서도 이 작업에 또 임할 수 있고 그런 환희심을 느낄 정도로 그만큼 신경을 쓰고 작품성 있게 그려나고자 하는 게 저희 바람이고 희망입니다. 이번 작품은 괴불탱화, 걸개식 탱화로 완성되었다. 야외 법회나 의식을 치를 때 걸리는 괴불탱화는 법당의 부처를 대신해서인지 화려하면서도 자비롭고 위험 있으면서도 신비롭게 느껴진다. 지금 이제 한 번 보고 두 번 볼 때마다 이게 느낌이 굉장히 다르게 다가오고 있고요. 이 색깔이 사실은 굉장히 조화가 깨지기 쉬운 색감이에요. 주색이나 청색이나 녹색을 잘못 쓰면은. 근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조화롭게 어우러져 있는 듯한 느낌이고 이런 선들도 굉장히 그 뭔가 이렇게 몰입해서 그렸을 때 나올 수 있는 그런 뭔가 그 섬세한 느낌? 금박 같은 거는 잘못 쓰면요 그것만 탁 튀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그런 것들이 다 이게 불화 안에서 어우러져 있기 때문에 어떤 전통의 기법을 현대적인 재해석을 통해서 나타나는. 매일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불화를 그리는 이현욱 불화장. 재료 하나부터 색칠 기법까지 힘들고 고되어도 전통을 계승하는 것을 마다하지 않는 장인이다. 눈으로 보기보다는 마음으로 보고 종교적 의미보다는 역사적 의미에 방점을 찍고 차근차근 옛것을 되살려 나가는 그. 앞으로도 그는 60여일의 기록에 다 담을 수 없었던 치성과 소명으로 더욱더 많은 전통 불화를 재현함으로써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역사와 전통의 의미를 전달하고 내일을 살아갈 우리들에게 불화를 통한 속 깊은 위로를 건넬 것이다. 어떤 전통 문화를 계승한 전승 작업이라는 건 그는 종교의 색깔을 떠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이제 신자들한테는 하나의 존상이고 믿음의 대상이지만 그 오방색의 강한 원색의 느낌들이 결국에는 그건 우리 동양에 살았던 한국에 살았던 사람들의 바탕에 깔려 있는 저는 정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제 침략기에 그려진 그림에서는 뭐 순사의 얼굴이 나오고 그 다음에 뭐 기차가 나오고 그리고 최근에 뭐 그려진 감로도에서는 세월호 그림이 나온다든지 그런 것들은 시대를 반영한 그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그림들이 지속적으로 발전을 하고 한국적인 미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